그러니까 그 해밀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약 100년 뒤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1888년, 89년 이때 GDP 생산량에서 영국을 앞지르게 되거든요. 영국이 중국을 앞질렀는데 1년도 안 돼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른다고. 1899년이고 또 공교롭게도 외교적으로도 힘이 강해지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아메리카에만 머물러 있고 유럽은 아메리카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몬로 독트린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1899년에 각국의 외무성에다가 오픈도어 폴리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을 나눠먹는 데에 있어서는 미국의 몫을 인정하라. 문호개방 정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문호개방 정책을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개입해 가지고 철도 이권이나 이런 광산 이권들을 미국이 획득해 가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사이에 독일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먹었던 일본하고 미국이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만주에서부터 동만철도, 만주 철도 문제로 이제 충돌이 시작되고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런 정도 빠른 속도의 성장, 1776년에 독립선언했던 나라가 1890년대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버리는 이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만든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니고 알렉산더 해밀턴의 산업우선 정책이에요. 그렇게 미국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의 건국과 관련되면 그렇게 존 노크, 몽테스큐의 아담 스미스 이 세 사람을 끌어대기 시작하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세 사람을 다 부정한 거야. 이걸 부정해야만 미국이 살 길이 있다고 봤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지금까지 무슨 어떤 학자들이 설레발치는 그런 말들은 전혀 사실하고 관계 없는 말이고 반대되는 말들이에요. 다. 앞서 내가 말했죠. 존 노크를 부정하면서 버지니아 헌법은 만들어지고 그냥 명시적으로 부정해요. 사회로 사회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천부인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상실된다고 한 사람이 존 노크 아니야? 상실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시작하고, 표현도 똑같은 표현을 갖다가 enter into라는 표현, 그따위 표현은 존 노크만 썼어요. 무려 40몇 번을 써. 그 시민정치론에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표현까지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리고 그 연방제 국가의 필연성, 그래서 소수의 횡포도 독재도 문제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 대국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몽테스큐를 부정한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중농주의를 부정해요. 중농주의 그러면 케네만 생각하는데 케네를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중농주의로서 케네와 같아요. 하나의 공통점은 이 중농주의라는 공통점이에요. 또 자유상업, 상공업을 인정하는 것, 그게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상공업의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보지 않았어요. 기생충적 노동, 기생적 노동, 파라시트 레이버로 봤는데 케네는 이에 반해서 아담 스미스는 그것도 프로덕티브하다, 생산적이다, 가치를 생산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경제정책을 짤 때는 이 자기 이론을 무시해버리고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게 된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진도를 나갑시다. 자, 읽어봐. 6.24 케네의 자연의 도와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케네의 절대적 중농주의와 완전한 자유. 아담 스미스는 케네의 경제표와 중농주의를 상론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시장 경제론을 수립한다. 공자의 천지지도, 무의이치와 사마천의 자연지엄을 부력한 중농주의자들의 용어 레세페르, 그리고 케네의 자연의 도와 완전한 자유를 스미스는 슬그머니, 수아레즈, 밀턴, 로크 등의 자연적 자유 개념으로 영역한다. 그러나 상론했듯이 로크가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 등으로부터 받아들여
무단으로 논증한 자연적 자유는 공자의 무위 개념의 각색어였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개념은 켄의 자연의 도와 마찬가지로 결국 공자로 귀착된다. 스미스는 일단 농업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상공업 노동을 비생산적 불임 노동으로 격하하는 켄의 중농주의 이론을 소개한다. 이 중농적 체계에 따라 토지의 연간 생산물의 총 합계가 어떤 방식으로 위에 언급된 세 계급, 지주, 농민, 상공계급 사이에 배분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 계급의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점에서도 저 총 합계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 자신의 소비의 가치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지는 이 중농적 체계의 아주 독창적이고 심오한 저자인 켄네에 의해 몇 개의 산술 공식으로 표현된다. 그가 경제표라는 이름으로 탁월하게 그리고 특유한 방식으로 구별하는 이 공식들의 첫 번째 것은 가장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그러므로 최고도의 번영 상태에서 이 분배가 벌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장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서는 연간 생산이 최대의 가능한 순생산물을 제공하게 되고 각 계급이 전체 연간 생산에서 제대로 된 몫을 향유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식은 이 분배가 상이한 억제, 규제 상태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지주계급이나 불임적, 비생산적 계급이 경작자 불임적이나 기생충적이나 같은 말이야. 기생적, 불임적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써요. 불임적, 비생산적 계급이 경작자 계급보다 더 유리해지고, 또한 지주계급이나 비생산적 계급이 이 생산적 계급에 본래 귀속되어야 할 몫을 다소간에 침범하게 된다. 여기서 지주계급이나 불임적 비생산적 계급은 뭐 왕이나 군대, 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켄네가 쓴 용어를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반성직자적이고 반관료적이고 반국왕적이고 또 반지주적인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들은 다 기생충이라고 봤으니까. 자, 영화 기생충 말고 농민에게 빨대를 대고 있는 기생충이다 이거야. 자, 가장 완전한 자유가 그리고 상공업자도 다 기생충이야. 자. 가장 완전한 자유가 확립할 저 자연적 분배에 대한 모든 이러한 침범, 모든 위반은 이 중농적 체계에 의하면 연간 생산의 가치와 총 합계를 매년 다소 하락시키고 필연적으로 사회의 실제적 부와 수입에서의 점진적 감소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 침범의 정도에 따라 가장 완전한 자유가 확립할 저 자연적 분배가 다소간 침범되는 것에 비례해 그 진행이 더 빠르거나 더 느릴 것임이 틀림없는 감소다. 분배가 침범되는 상이한 정도에 상응하는 상이한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자유 또는 가장 완전한 자유가 침범되면 침범될수록 경제적 작동은 어려워지고 그런 순생산으로 생산은 저해되고 농민은 더 기생충들에 의해서 더 많이 빨리게 된다. 이런 조금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니까 대단히 센서티브한 이론이죠. 책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이론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말이야. 이 시스템은 이때까지도 이론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론은 시어리죠. 시어리란 말이 쓰여지가 않고 시스템이란 말이 많이 쓰여졌다. 시어리는 원래 히라버 테오리아에서 나온 말이고, 테오리아는 보통 이론과 실천 그러면 이론은 실천의 반대말로 쓰여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알기만 하는 걸 이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히라버로 테오리아는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테오가 본다는 뜻이야. 테오리아는 보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보는 것은 히라버에서 행동하는 것과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론과 실천의 반대처럼 그런 테오리아라는 개념이, 시어리라는 개념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대에 대신 그 용도로 쓰인 게 시스템이란 말이다. 체계. 자, 앞에다 이해가 안 되면 이론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론 체계. 자. 바로 이어서 스미스는 일단 켄의 이론에 경직된 교조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 개념을 좀 더 유연화시킨다.
몇몇 사변적 내과 의사들은 인간 신체의 건강이 식이와 운동의 일정한 정밀 양생법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고 이 양생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필연적으로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 질병이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 이 전제를 까는 것은 케네를 깔려고 그러는 거야. 케네가 의사잖아요. 이 내과 의사니까 조금만 그게 침범되면 건강이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의사의 그 걱정이 이 이론에 스며들어 있다. 근데 이 조금만 어기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용이란 중도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준이라고 보고서 중도는 A와 B와 C가 있으면 B가 중도라면 A와 C 사이에 정확히 수학적으로 정 가운데가 중도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어긋나면 중도가 아닌 걸로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중도는 일정한 폭을 가진 A가 극단이라면 C도 극단이면 그 어떤 수학적인 어떤 중간이 중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 어느 정도의 가운데 지점을 폭을 가진 것이지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수학적인 어떤 선 또는 점으로서의 중도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자나 명자가 중도의 표상으로서 좋아했던 건 대나무죠. 대나무는 왜 좋아했느냐? 그렇게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생각하던 그런 선비처럼 대쪽 같아서 좋아한 게 아니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쪽을 내보세요. 이건 휘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찌르면 무지하게 아프죠. 그리고 죽창 들고 옛날 농민군이 싸우듯이 죽창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대나무로 비유한 것은 살아있는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 바람을 피하죠. 또 동에서 불면 서로, 서에서 불면 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데에 따라 그걸 휘어짐으로써 그렇지만 깨지지 않고 또 꺾이지 않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원래 가운데로 회복되는 늘 중도로 회복되는 유연성, 그 유연한 중도를 그리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대단히 중시했던 거야. 그 모양을.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대쪽 같은 선비는 공자의 그런 대나무상이나 공자의 중도상과 아주 상극인 적대적인 선비 이미지예요. 그런 건 선비가 아니야. 공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서창훈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지. 그래서 선비가 아니야. 그러면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어떤 유연성이 있는 그런 의미의 중도지 기계적으로 그렇게 막 박갖고 그냥 일본 놈 쪽발이들처럼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또 여기서 지금 아담 스미스가 욕을 나가오는 케네처럼 조금만 침범되면 건강이 훼손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100% 퍼펙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처방전을 의사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위반한다고 그래서 불건강해지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상당히 30% 정도 어기고 60에서 70%만 지켜도 엄청나게 건강해요. 에? 약을 열흘치 지어줬는데 요새 약 먹고 있지. 그 열흘치를 10번 매일 먹는 거나 7번 먹는 거나 거의 치유력은 비슷한 거라고. 의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그렇게 지어줘요. 근데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자기 깔아뭉개니라고 이미 깔고 있어. 야가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위배되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존 노크도 의사였거든요. 자유를 더 중시했지요. 평등보다 자유를 훨씬 더 중시했어요. 자. 하지만 경험을 통해 입증되는 사실은 인간의 신체가 지극히 다양한 양생법 아래서도 심지어 건강한 것과 아주 거리가 먼 어떤 양생법 아래서도 가장 완전한 상태를 종종 보존한다는 것이다. 인간 신체의 건강한 상태는 아주 그릇된 양생법의 나쁜 영향들을
많은 점에서 방지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미지의 보존 원리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케네시는 그 자신이 내과 의사였고 그것도 아주 사변적인 내과 의사였는데 정체에 관해서도 동일한 유형의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과 연결시켜 지금 까고 있죠. 경직되게 생각하는, 아주 센서티브하게 생각하는 자. 그는 오직 일정한 정밀 양생법, 즉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정의의 정확한 양생법 아래서만 정체가 번영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정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 자신의 조건을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연적 노력이 어느 정도 편파적이기도 하고 억압적이기도 한 정치 경제론의 나쁜 영향을 많은 점에서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보존의 한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원리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의사라서, 내과 의사라서 그런 것 같다. 자, 이런 정치 경제론은 의심할 바 없이 언제나 부와 번영을 향한 국민의 자연적 진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후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나라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정의 없이 번영할 수 없다면 세계에서 한 나라도 번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대체로 완전한 자유를 가진 나라는 없고 또 그렇게 완전하게 정의로운 나라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정의가 실현되고 어느 정도는 침범되고 자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취임식하는 대통령은 엄청나게 지금까지 우리가 억압돼서 살아온 것처럼 취임사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자, 하지만 정치적 신체에서 자연의 지혜는 다행히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의의 나쁜 영향 중 많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 그것이 자연적 신체에서 해온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의 게으름과 무절제의 나쁜 영향들을 치유하기 위해 충분히 대비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케네가 처방한 양생법을 정확하게 다 따르지 않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체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렇게 작동을 한다. 뭘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론체계의 최대 오류는 공인, 제조업자, 상인 계급을 전부 다 불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스미스는 자연의 도를 자연의 지혜로 각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완전한 자유가 아니면 발전과 번영이 없다는 케네의 경직된 주장을 문제 삼으면서 자연의 지혜에 따른 경제 과정의 자연적 수정 능력이 가장 완전한 자유에 대한 제약들의 저해 작용보다 더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상공인과 매니팩처 자본가를 불임적, 비생산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중농주의 이론의 최대 오류라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 정확히 어떻게 스미스가 표현을 해가지고 비판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여기서 자연적 지혜라는 말은 어떤 거냐? 시장의 법칙을, 즉 가격 법칙을 말하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격이 12,000원인데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걸 더 많이 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원가가 있는데 그렇게 10,000원에만 팔면 남는 게 별로 없거나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이너스로 해도 나중에 자기가 많은 고객을 확보한 뒤에는 11,000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13,000원에 내놔요. 안 팔리겠죠. 근데 어쩌다 사는 놈도 있어요. 또라이 같은 놈들이. 물론 그렇게 팔면은 적게 팔지만 그 이유는 좀 더 많이 남죠. 이게 조금씩 어기더라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요. 그런데 13,000원에 내놓은 자에게 시장은 어떤 처벌을 가하느냐, 그걸 어떻게 인지를 해서, 그 인지하는 걸 자연적 지혜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지한다. 사람들이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발품을 덜 팔라고 하는 놈 빼놓고는 안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도 12,000원짜리를 사러 가지. 예? 11,000원 내는 쪽은 더 잘 가고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13,000원에 낸 자는 결국은 발길이 뜸해지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생커션을 가하는 거라고. 거꾸로 그 11,000원에 하는 자는 비록 손해볼 수는 있어도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많이 와도 방리담해라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아요. 결국 어디로 모이느냐 12,000원으로 자꾸 기울어도록 이렇게 생크션을 가하는 거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시장이 제재를 자동으로 가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게 이 가격이 12,000원이야라고 우리가 정해서 정부가 정한다? 그건 그 경제가 망해버려요. 왜? 이게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실은 11,000원, 19,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늘 그래 왔거든요. 그걸 고정시켜버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하지 않고 콜업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12,000원 주고 팔아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은 24,000원이에요. 12,000원이 대포 한 대라면 탱크 한 대가 24만 원이라고 쳐요. 그럴 때 이 몇 대 몇으로 교환되는지를 가격으로 금방 알죠. 그런데 이걸 시장 법칙을 없애버리고 시장을 폐지해버리면 공산당처럼 하려고 그러면 지들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지식을 다 구해야 돼. 원가가 얼마고 그걸 노임으로는 얼마가 나가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을 운영한 그 회사 간부들의 높은 임금은 또 얼마를 붙이고 회사에 남는 재생산을 위해서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얼마를 또 붙이고 계속 자연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계속 경제는 유동적인데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했어. 1년에 껌을 3,000톤을 생산하겠다. 껌을 계산을 해냈어. 근데 어느 해에는 또 사람들이 변덕스럽게 껌을 안 먹어요. 남아 돌겠죠? 또 어느 때는 막 2배 이상 먹을 수도 있고 그 껌하고 3,000톤하고 탱크는 몇 대 1로 교환돼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죠. 모든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계산한다? 이게 계획 경제를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컴퓨터를 동원해도. 왜? 경제는 계속 유동하기 때문에. 올 초에 세운 계획이 올해 내에 집행해도 독재가 되는 거야. 베리어블 하기 때문에. 계속 가변적으로 경제는 발전하고 변하고 사람들의 수요도 줄었다 늘었다 그런단 말이야. 아까 껌을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예식들에 변덕 떨지 말고 먹으란 대로 먹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 독재가 되는 거야. 칼막스가 말한 대로 프로덕션스 딕타투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를 장악한 놈이 대장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공산당이 대장이 되는 거라고. 그것은 낙후하게 돼 있는 거야.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춰서 생산량이 조정돼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강요하는 거죠. 조절은 지가 조절당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게 되면 그 경제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 국가가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이 자연적 지혜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 자연적 지혜만 또 믿으면 잘못하면 자유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 돈 많고 재벌놈들 좋은 세상만 만들어요. 이 에이전트들이 시장에서 행동하는 에이전트, 행위자들이 불평등한데 거기다 대고 자유를 막 강조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강한 놈 보고 약한 놈 먹으라는 소리밖에 아니라고. 에? 그러니까 이 자유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는 얼마나 아주 많이 강조돼도 아무리 많이 강조되어도 부족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자유는 그 행위자들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일정량과 국가의 조절이 들어와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손이 들어와야 된다. 두 가지 의미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너무 생산자가 소비자를 갈취하거나 소비자가 생산자를 너무 또 괴롭히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고 또 적정한 소득을 분배에 개입을 해야 되고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평등하게 빈익빈 부익부로 벌어지면 대중이 가난해져 버리면 물건은 안 팔리게 돼요. 물건은 대중이 사는 거지 소수의 재벌들이 사는 거 아니죠. 재벌의 밥통이나 대중의 밥통이나 한 사람당 밥통은 평등해요.
재벌은 두 끼 먹고 한 끼에 두 그릇 먹고 그 서민은 한 그릇 먹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소비는 일정량이니까 부자가 소수가 다 가져버리면 100명 중에 두 놈이 다 가져버리고 98명은 아무것도 없다. 물건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 두 놈도 망해본다니까.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소득을 분배해주는 역할로 또 개입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손해도 의존해야 된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시대 상황이나 그 나라 처지에 따라 정해져야 되고 그 원칙은 우리 헌법에 116조 2항에 선포되어 있죠.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래 그걸. 자, 이 원리를 이때는 두 사람 다 케네나 아담 스미스나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이때는 최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지식이에요. 이 이기적인 놈들한테 시장을 맡겨? 그럼 망해버리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가장 이기적으로 움직일 때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한족자가 이미 앞서간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적대하지 않는 철학이 여기 깔려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 가격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이죠. 적어도 이때는 시장경제 그 자체가 스스로 망가지는 또는 코럽트돼 버리는 것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을 시장의 지가 자연적 지혜에 따라 자기 조절을 한다는 것을 안 믿는 자들과 투쟁하는 게 먼저지. 예?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과 투쟁하는 게. 태봉 씨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은 지금 알아들었죠? 예?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거. 보이지 않는 손은 기본이고 그 기본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라고. 자, 지금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생산적 노동을 생산적인 스피어를 부문을 상공업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는 케네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 이어서 아담 스미스는 케네와 반대로 이 계급들을 전부 생산적 계급으로 분류한다. 첫째, 이 계급은 상공업 계급을. 첫째, 이 공인 매니팩처 업자, 상인들의 계급이 매년 그 자신의 연간 소비를 재생산하고 적어도 이 계급을 먹여 살리고 고용하는 자본의 비축량의 존재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인정된다. 여기서 공인은 혼자 수공업자를 말하고 혼자 일하거나 두세 명 데리고 일하는 거. 매니팩처업자는 그런 정도 규모를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제조업자야. 그렇지만 아직도 손노동에 기초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계제 공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미 시간대로 보면은 산업혁명은 1770년대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80년대 가면 좀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 경제학자가 산업혁명이 시작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자꾸 매니팩처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야. 수공업 단계에서 매니팩처 단계로, 매니팩처에서 공장제, 대공업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산업 발전의 단계설이죠. 자. 우리는 결혼이 한 아들과 한 딸만을 낳아 아비와 어미를 대체할지라도 그리하여 인류의 수를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대로 유지시킬 뿐이라도 이 결혼을 불임적이거나 비생산적이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대농과 농촌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하는 자본금을 넘어 매년 순생산물, 즉 지주에 대한 무상지대를 재생산한다. 세 자식을 제공하는 결혼은 두 자식만을 제공하는 결혼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농장 경영주와 농촌 노동자의 노동은 상인, 공인, 제조업자의 노동보다 확실히 더 생산적이다. 하지만 한 계급의 우월한 생산량은 다른 계급을 불임적이거나 비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둘째, 이런 까닭에 공인, 제조업자, 상인을 하인과 같은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생산적인데 하인은 소비적이죠. 그냥 남 도와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뭘 생산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고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물 고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산하는 게 사물만 있는 줄 알아요. 용역은 없는 걸로 안다고. 오늘날 경제에서는
재화와 용역이죠. 우리 경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하인도 서비스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 생산을. 그 밀양원 아가씨 아줌마가 하는 노동과 같은 노동을 하는 거라고.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대충 이해를 해주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고 자꾸 따지면 진도가 안 나가. 자. 반대로 공인 제조업자 상인의 노동은 자연적으로 모종에 팔 수 있는 상품 속에서 고정되고 실현된다. 이런 까닭에 나는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을 다루는 장에서 장인, 제조업자 상인을 생산적 노동자로 분류했고 하인들을 불임적, 비생산적 노동자로 분류했다. 셋째, 모든 가정에 따라 공인, 제조업자 상인이 사회의 실질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가령 케네의 이론 체계에서 가정되는 것처럼 이 계급의 일간, 월간, 연간 소비의 가치가 이 계급의 일간, 월간, 연간 생산의 가치와 동일할지라도 여기로부터 이 계급의 노동이 실질 수입에, 즉 사회의 대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실질 가치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가령 추수 이후 처음 6개월 동안 10파운드 어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공인은 동일한 기간에 10파운드 어치의 곡물과 기타 생필품의 가치를 소비해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0파운드의 가치를 사회의 대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보태는 것이다. 앞에서 지금 하인은 불임적이라고 봤다고 그랬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그랬고 또 오히려 그 공업노동은 그렇다고 제조업 노동이니까 생산적이라고 하더라도 상업노동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물건을 공간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송업을 제외하고는 그냥 가치 계산을 하거나 돈 계산을 하거나 서로 돈을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하는 트랜잭션을 하거나 뭐 장부 정리를 하거나 쇼윈도에 배치를 하거나 이런 노동은 비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업노동 안에 불임적인 게 들어있지 하인 노동이 불임적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칼막스는 나중에 그렇게 비판을 해요. 자. 스미스는 공인이 자신의 소비를 상쇄하는 처음 6개월의 노동에 더해 나중 6개월의 노동을 더 수행하기 때문에 대지, 노동 생산물의 10파운드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공인과 제조업자가 모두 다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령 칼 마르크스는 여기서 상인의 수송 노동 및 상품 제공의 서비스를 제외한 자본가 상품 제공의 서비스란 뭐냐면 내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떤 상품이 맞는지 어떤 상품인지 그것을 거기 있는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 알려주는 것도 서비스예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니까 서비스에 속한다고. 그런 거 두 개를 빼놓고는 수송노동과 이걸 빼놓고는 자 읽어봐. 자본가, 매뉴팩처 업자의 착취노동과 순수한 상업노동, 상품 수송 노동을 제외한 상품 구입, 상품 진열, 상품 포장, 판매 행위 등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분류했다. 이 점에서 스미스의 이 분류는 부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스미스의 반론은 이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옳다. 이 옳은 것을 끝까지 견제하지 않아요. 나중에 중농주의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손님은 백화점이든 어디든 손님은 거의 거지 취급당해. 거지 취급. 유럽에 가면 사람 대접은 받아요. 한국에 오면 왕이야, 왕. 일본에 가면 뭐야? 손님이 뭘 심각하게 생각해. 일본에 가면 황제예요, 황제. 나오면 막 뒤에다 대고 그냥 9번, 10번 그냥 막 인사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미국 놈들은 금방 말한 그 백화점에서 그 남자나 아가씨들이 점원들이 해줘야 될 그 서비스 노동을 안 해버려. 아예 점원은 없어. 그러니까 그 노동을 본인이 다 수행하도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큰 백화점 안에 돈 받는 데에만 2명 아가씨 2개 세워놓고 사람들 돈 내려고 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돈 내는데도 거지처럼 돈 내야 돼. 그 물건 찾으러 다니는 것도 다 자기가 찾으러 다녀야 되고
상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그 백화점들이 한국 들어와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그렇게 하면 안 사요. 그 지하철 입구까지 다 들어다 줘야지. 살똥말똥인데 다 망했어.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다 없애버린 거, 그것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그 노동을 섀도우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늘 노동, 즉 서비스 노동을 소비자의 그늘 노동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게 착취지, 소비자의 착취야. 그 독점이 많을수록 그런 소비자의 강매하고 거지 취급하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내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그런 대우는 안 받아요. 그래도 근데 그 웨이트리스 아가씨가 별로 친절하지 않지. 뭐 좀 갖다 달라면 탁 갖다 줘버리고 그냥. 또 그 루프트 한 잔 타보면 알지. 맥주 한 캔 주세요. 그러면 갖다가 탁 던져버리는. 두 손으로 주는 게 예의 바른 것인지 뭐 개념도 없어. 그냥 갖다 탁 넣고 가버려. 응?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뭐 모욕감은 들지는 않아요. 그 철저히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 오면 그래도 대접을 참 인간 이상으로 왕 대접을 받죠. 일본 가면 그냥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는 무슨 상인이 이렇게 비굴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제 대우를 해줘요. 황제 대우를. 아무튼 깎아보게 하죠. 담배 피려고 재떨이가 없어. 재떨이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공공시설에 있는 재떨이를 끙끙거니 들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막 옆으로 해서 갖고 왔어요. 털으라고. 친절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남의 걸 그렇게 공공시설을 갖고 버리면 안 되지. 쥐들이 원래 갖다 놓고 하든지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접시를 갖다 놓고 물을 살짝 부어 놓든지 그래야지. 그걸 밖에 남의 걸 갖고 버리면 되나. 그냥 손님을 위하는 방향에서 썰어하게 철저하게 움직여요. 그렇게까지 하면 부담스럽지. 한국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중농 정책과 스미스의 상대적 중농주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스미스의 이론 체계가 농장 경영주와 농촌 노동자의 노동은 상인, 공인, 제조업자의 노동보다 확실히 더 생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서 잠시 지적했듯이 상대적 중농주의에 서 있다는 점이다. 반면 켄의 중농주의는 교조적, 절대적 중농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중농주의 이론체계의 최대 오류를 장인, 매니팩처업자, 상인들의 계급을 전부 다 불임저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켄의 절대적 중농주의를 어영부영 완화된 형태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1985년 케이트는 국부론이 이 산업생산의 사실을 인정치 않고 이 책의 가격 분석은 산업적 시장의 근본적 국면인 기술공학적 응용에 의해 획득되는 기하급수적 성장에 기초한 산출 단위당 하락하는 가격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스미스의 자유 방임 독트린은 중농주의 정신에서 평등주의적 농업 자본주의를 선포하려고 의도된 분명한 가치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의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농업 자본주의 이 입장에 서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하급수적 가치 성장인데, 기하급수적 성장이 없으면 근대적 성장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기하급수적 성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한 경제의 그 몫을 인구 증가분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갖고 전혀 소득 증가가 안 일어나는 거야. 소득 증가와 인구 증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게 근대적 성장이거든요. 인구 성장과 소득 성장이 동시에 벌어져야 된다. 근데 기하급수적인 성장인 경우에만, 산업적인 성장은 기하급수적인데 그런 엑스포넨셜한 기하급수적인 엑스포넨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성장의 경우에만 두 가지를 다 증대시킬 수가 있어.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를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다. 로스토가 정의한 근대적 성장 개념을 알겠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앞에서 중국 경제는 정체되었다 이걸 할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소득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체로 본 거예요. 소득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인구 증가가 서서히 벌어진 걸로, 근대적 속도로 벌어진 걸로 그가 가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엑스플로시브한 성장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만한 차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노비가 해방되는 것, 유사노비가 해방되는 것 속에서 그 자유로워진 그 농민들이 더 이상 자기 딸을 낳았을 때 은화를 갖다가 지주에게 바치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딸을 낳는 걸 자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막 난 거야. 이제 남녀 거의 동등 비율로 태어나잖아요. 100대 102 정도로, 남자가 102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가임 여성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막 아무 여성이나 아기를 낳는 상황이 자연적으로 전제된다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그 이전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인구 증가가 안정되게 되면 그만큼 모든 벌어들인 돈을 다 자녀 먹이는 데 쓰지 않고 그 부의 증가, 즉 소득 증가로 가겠죠.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기 때문에 정체로 파악한 거예요. 500년 정체를 얘기했죠. 정신 나간 소리죠. 자. 아담 스미스가 당시 그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 그리고 그 기결인 기하급속 성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생산, 즉 경제적 생산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개 합쳐서 이제 경제적 생산이 되는 건데, 자연의 힘은 자연적 생산을 해내는 힘이야. 포도주를 만든다 그럴 때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건 효모가 숙성시키지 사람이 숙성시키는 거 아니죠. 효모는 자연의 일부인데 효모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걸 숙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거기에 옷을 세탁소에서 옷을 옛날에 말린다. 아줌마들이 세탁소를 할 때, 뭐 세탁기 없었을 때 이야기야. 그걸 말릴 때 말리는 것이 햇빛이 말려주지 그 아줌마가 말리나? 그 자연의 힘으로 말리는 거죠. 어차피 된장, 뭐 고추장 발효시키는 거 다 자연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 그러면 씨앗이 지가 자라나 가지고 나락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막 뽑아갖고 키우는 거 아니죠. 조장하는 거 아니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힘이 생산력이 되는 거야. 그 생산력을 자연적 생산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연의 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의 힘이나 자연력이나 같은 말이니까. 자, 경제적 생산은 자연적 생산과 생산 더하기 인위적 생산, 인공적 생산이다. 어떤 것은 자연적 생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것은 인간적 생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생산물마다 상당히 다르겠죠. 공인이 만드는 뭐 가령 자동차를 인간이 만든다 그러면 자연적 생산보다는 인간적 생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도 자연적 생산이 전무하진 않아요. 아무리 뭐 첨단 그것이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너무 열나고 그러면 식혀야 되는데 그걸 자연이 식혀주지, 사람이 선풍기를 아무리 쐰다 하더라도 자연의 그 냉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잘 보관할 때도 보관하는 힘은 자연이 보관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아까 들었던 포도주를 생산하는 과정은 6개월 지나면 더 맛있고 6년 지나면 더 비싸지고 막 60년 지난 포도주, 재벌들이나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인데 이런 그 맛을 그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건 우리도 사실 뭐 100년 된 된장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격은 막 몇 급절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은 증가하죠. 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로 자연이 하는 역할이 훨씬 많고, 우리 생산 부문 중에는 농업은 진짜 자연이 해주는 역할이 공업보다 훨씬 많은 거죠. 또는 서비스업보다. 서비스는 전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가 제일 비싸요. 라면 집에서 끓여 먹어봐요. 얼마지? 야, 1,500원이냐? 라면 얼마냐? 1,000원에 먹는데
라면집 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먹어봐봐. 한 3,000원 줘야 될걸? 그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갖다가 끓여갖고 나한테 갖다 주잖아요. 어? 근데 커피도 비싸잖아요. 호텔에서 커피 15,000원, 2만 원 막 그러죠. 24,000원까지 가요. 근데 저기서 그냥 무슨 뭐 mom팍, 스타벅스 이런 데서 뭐 먹으면 좀 싸죠. 근데 자기가 가서 타다가 먹어야 돼. 안 먹어버려 그러면. 근사하게 갖다 줘야 커피 맛이 나는 거지. 그게 뭐 어떻다고 안 먹고 견디지. 어? 그냥 자판기에서 빼먹는 게 훨씬 낫지. 자, 서비스의 인공성 때문에 비싼 거예요. 자, 사람의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고 난 뒤 또는 상쇄시킨 뒤 남는 것은 자연의 작품이다. 자연의 작용은 거의 전체 생산물의 4분의 1보다 적지 않고 종종 3분의 1보다 더 많다. 매뉴팩처에 고용된 동일량의 생산적 노동은 결코 이렇게 큰 재생산을 일으킬 수 없다. 매뉴팩처에서는 자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재생산은 언제나 이것을 일으키는 행위자들의 힘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지도 않아요. 불을 떼가지고 쇠를 달궈서 뭐 하는 경우도 불도 자연력이잖아요. 사람이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이 뜨겁게 100%다 하는 거 아닌데 뻥도 세죠. 그러므로 농업에 투하된 자본은 매뉴팩처에 고용된 어떤 동일량의 자본보다 더 큰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자본이 고용하는 생산적 노동의 양에 비례해서 그 자본은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즉 나라의 거주자들의 실질적 부와 소득에 훨씬 더 그 가치를 더한다. 자본이 투하될 수 있는 모든 방식 중에서 농업 자본은 사회에 단연 가장 이롭다. 이것을 보면 아담 스미스는 엄격한 노동 가치론을 따르지 않고 있다. 매니팩처 제품에 농산품보다 더 많은 노동이 투하되었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농업에서 4분의 1 이상의 자연적 생산을 노동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스미스는 매뉴팩처에서 자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언명함으로써 매뉴팩처에서도 종종 물레 방아와 풍차 방아에 이용되는 물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 포도주의 숙성 과정에서의 효모의 활동, 섬유 제조의 건조 과정에서의 체향과 바람의 역할, 식품의 냉각 과정에서의 바람과 공기의 역할, 목재 땔감, 목탄, 석유를 쓰는 석탄, 석유를 쓰는 불의 가열 능력 등의 자연적 생산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스미스는 상공업 노동도 생산적 노동을 너무 자연이 하는 것을 다 인간이 한 걸로 하는 것 속에 대단히 자연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입장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히 맹아적이고 아주 숨은 형태로 나타나고 히든 파세트지만은 요것이 이게 19세기로 가면은 완전히 자연 파괴로 나타나게 돼요. 자. 스미스는 상공업 노동도 생산적 노동으로 보는 점을 제외하고 중농주의를 그대로 모방해서 농업노동과 농업자본을 편파적으로 호평하고 있다. 그의 편파성은 매뉴팩처에서는 자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는 말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아주 그릇된 것이다. 방금 예시했듯이 수력, 풍력, 태양의 열기, 석탄, 석유의 화력 등 자연력은 스미스 시대의 매뉴팩처에서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이 중농주의적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에 올인한 새로운 식민지들에서의 빠른 경제 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왜 미국에서 그렇게 경제가 빨리 성장하지? 이런 식민지에서 성장을 많이 하니까 식민지다 세금을 왕창 때려서 미국인들을 괴롭히다가 독립혁명이 터져버리는 거죠. 과세 세금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구호가 뭐가 됐어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어? 우리도 그러면은 의회에 영국 의회에 진출하게 해주든지 그러면 세금을 때리지 말든지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고용된 노동은 사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생산물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노동의 생산물은 그 자신의 임금과 이 노동을 고용하는 자본금의 이윤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투하된 토지의 지대로 지불한다. 그러므로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노동은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고용되는 까닭에 토지의 전용에 의해 다소간의 다른 고용으로 돌려지는 다른 세 국민들 중 어떤 국민의 노동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 같다. 스미스는 이 같은 관점을 북미주에 대입해 북미 식민지의 경제적 급성장을 설명한다. 미국 식민지들의 거의 전 자본이 지금까지 농업에 투하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와 강대성을 향한 우리 미국 식민지들의 빠른 진보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인들이 폭력의 결합에 의해서든 다른 종류의 폭력에 의해서든 유럽 매니팩처의 수입을 중지하고 유사한 재화를 제조하는 그들 동포들의 매니팩처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자본을 이 방향의 고용으로 전용한다면 미국인들은 그들의 연간 생산물의 가치의 가일층적 증가를 가속화하는 대신에 지체시키고 부와 강대성을 향한 그 나라의 진보를 촉진하는 대신 저해야 할 것이다. 미국 보고 공업화하지 말라고 산업화하지 말고 농업으로 계속 나가라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개떡이다. 우리는 공업화할 거야 라고 해서 제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스미스가 해준 방침대로 처방대로 했으면 미국은 형편없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반 노크요, 반 몽테스키고 반 스미스의 혁명이라고. 여기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 산업화를 하지 말라고 공업화를. 자.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전 수출 무역을 그들 자신에게 독점하려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존 노크를 읽어보지 않은 놈들이 학계를 지배하고 몽테스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놈들이 학계를 지배하고 아담 스미스를 국부로는 안 읽은 놈들이 학계를 지배하니까 이상한 풍문이 이 학계를 지배해버리는 그릇된 풍문이죠. 실제로 읽어보면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본 사람들은 미국 혁명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보니까 이 경제면에서 본 사람은 또 카트 분명히 이 카트는 잘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존 노크를 알겠어, 몽테스키를 알겠어. 또 몽테스키를 잘 본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못 볼 거란 말이야. 뭐 존 노크를 알겠어, 또 스미스를 알겠어. 쪼각쪼각 내갖고 전모를 모르게 만들어서 그 무성한 소문을 뚫질 못해. 자. 스미스의 이 오파는 1770년대에 이미 기술 발전에 기초한 산업혁명으로 개시된 자본주의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간파하지 못하고 켄의 절대적 중농주의를 모방해 완화한 자신의 상대적 경향적 중농주의를 그대로 추정한 결과다. 이걸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읽을 때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는 산업화도 공업화도 하지 말란 소리구나. 우리는 무역도 하지 말고 계속 농업만 파먹어. 자식들아, 너희들은 그래야지. 안 그러면 더 나빠질 거야. 더 가난해질 거야.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삼자니까 삼자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이런 상대적 경향적 중농주의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스미스는 케네를 인색하게나마 찬양하면서 그의 중농주의적 자유경제론을 진리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평가한다. 이 중농적 이론체계는 온갖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학의 주제로 지금까지 공간된 이론 중 진리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다. 이런 까닭에 저 아주 중요한 학문의 원리들을 주의 깊게 정밀 검토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고찰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토지에 고용된 노동을 유일한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체계가 주입하는 관념들이 너무 협소하고 한정된 것일지라도 국부를 소비할 수 없는 화폐의 부가 아니라 사회의 노동에 의해 매년 재생산되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이 연간 재생산을 최대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책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 체계의 학설은 모든 점에서 관대하고 자유로운 것만큼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사물적인 용도, 즉 사용가치에 지금 케네나 스미스나 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밸류로서의 교환가치를 보지 못하고 경제에서 진짜 경제적인 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것은 교환가치지 이 사용가치가 아니거든요. 교환가치는
교환으로 표현된 노동 가치를 말하는 거야. 가치는 노동에서만 나오지 자연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물건의 사용 가치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산이 지배하는 농업에서만 가치가 생산적 가치가 나온다, 생산적 노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케넬을 칼 막스는 나중에 이제 몽땅 비판해요. 이유는 자연이라는 사물에 사로잡힌 사물화 돼버린 이론으로 봐요.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 있는 건데 아무리 자연적인 생산이 미국의 원시 자연에서 또는 아프리카의 원시림에서 자연적 생산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땅속에 금강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걸 파내는 노동이 없이는 채취하는 노동이 없이는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소해서 비싼 게 아니고 또 다이아몬드가 아주 빛나서 비싼 게 아니고 빛나는 거 많아요. 그걸 희소한 만큼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노동이 많이 드는 만큼 가치가 비싼 거예요. 노동을 중심으로 칼 막스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둘 다 틀린 거라고. 에? 아까 말한 대로 정글 속에 있는 바나나도 자연산이라고만 우길 것이 아니라 자연산을 따오는 사람의 노동이 사실 목숨을 건 노동이겠죠. 비싸니까 비싸지는 거고. 우리 산송이 먹어봤어? 산송이? 산송이 1kg에 서울에서는 40만 원이에요. 현지에서 살 때 한 20만 원 정도 살 수 있죠. 산송이 몰라? 아이, 이 비난한 자들. 네가 사 먹어라. 네가 네 스승한테 좀 사줘봐. 이번에 불나가지고 송이 다 타서 가난해지고 그런 뉴스도 못 보나? 근데 산에다가 그걸 못 기르잖아요. 못 기르기 때문에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만 이제 산송인데 가격이 40만 원인데 그 맛과 거의 99.9%까지 같은 게 북한 산송이에요. 지난번에 DJ 때 엄청난 양의 산송이를 그들이 보냈죠. 북한 사람들은 그거 구경도 못 오고 맛도 본 적도 없어요. 이 형태처럼. 근데 그걸 막 몇 가마를 보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남한으로 이제 수출을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그것을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또 수출을 하고 그러면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중국에서 온 산송이 있죠. 그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맛이 없어요. 중국의 모든 재료는 맛이 없잖아요. 잉어도 엄청나게 큰데 맛없어요. 또 뭐지? 하여간 민물고기 재료들 두르는 거 맛없어요. 근데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 산송이가 판가 절하된다면 북한 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 30만 원이 10만 원이 딱 깎이는 이유는 중국 놈들이 보낸 거라. 이게 가짜 아닐까? 섞은 거 아닐까 이거? 그 의심 때문에 10만 원이 깎이는 것 같아. 예? 이 산송에만 의존해서 먹고 산 강원도 우리 산림 임업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죠. 그것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 포자까지 다 타버렸을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그 다시 산송이를 또 생산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겠죠. 뭐 3년 이상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요. 산송이도 못 먹으면 어? 산삼은 먹어봤어? 맨 김밥만 만들어 팔았구나. 산송이를 먹으면 1년간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 되더라고. 30년 이상 된 산송이도 만나기 힘들어요. 너무 사람들이 산송이 캐러 다녀가지고 5년만 지나도 다 캐져가지고. 아니 산삼도 못 기르고 산송이도 못 길러요. 산삼 기르면 산양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그냥 한 100분의 1로
다운돼서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우리가 먹는 삼이나 비슷해지니까. 인조삼이나 비슷해지니까. 자, 이 체계의 추종자들은 수적으로 아주 많다. 추종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 식자공화국 안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라는 이름으로 두드러진 꽤 상당한 학파를 만들었다. 자, 이코노미스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경제학자라는 말로 쓰죠. 또는 뉴사이언스, 신과학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영향 하에서 중국 경제학의 영향 하에서 처음으로 근대 경제학이 케네와 아담 스미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에코노미스트라고 불렀다. 에코노미스트의 에코노는 원래 뭔 뜻이냐? 에코노미란 말이 오이코스 노미아라는 말로 합성어죠. 히라보에서 오이코스는 가정 경제를 말해요. 노미아는 그 관리, 매니지먼트 또는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관리 또는 가정 관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가정은 우리 뭐 그 소가족을 말하는 가정이 아니고 뭐 30명, 40명 정도의 노예를 가진 그런 노예 농장을 말하는 거니까 오이코스가 오이코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도 뭐 가정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죠. 그 뜻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코노믹스라는 말을 쓸 때에도 이코노믹스 하면 오이코스 때문에 자꾸 패밀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의미론적으로 세마틱한 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이 집의 사적인 경제가 아니고 나라의 경제라는 뜻으로 내셔널을 많이 붙여요. 내셔널 이코노미. 하던 여러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들의 주장의 결과다. 모든 미래 구입자나 지주에 대해 타당한 임대차가 보장되는 기간은 9년에서 27년으로 연장되었다. 왕국의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의 곡물 이송에 대한 오래된 지방적 억제는 완전히 철폐되었고, 모든 외국으로 곡물을 수출할 자유도 왕국의 민법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의 자유거래, 자유상거래 시장이, 국내 시장이 창출된 거죠. 처음으로. 예? 자유시장은 이 중농주의의 기본이고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바로 그 무의시장론, 자유시장론이라고. 그 이전엔 전부 이 영지마다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농산물이 다른 프로방스,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이 프로방스에서 저 프로방스로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포도주가 여기는 대흉년이 들었고 대풍년이 들었고 다른 쪽은 그래도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대흉년이 들어야 포도주 값이 엄청 비싸지겠죠. 그리고 포도주 장사가 엄청나게 돈을 남겨먹겠지. 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 이 학파는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정확하게 국부의 본성과 원인뿐만 아니라 시민 정부 체계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그들의 수많은 저작들에서 모두 암묵적으로 그리고 뚜렷한 수정 없이 케네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저작은 대부분에서 다양성이 거의 없다. 매우 겸손하고 소박한 인물이었던 그 사부에 대한 이 학파 구성원들의 사부는 케네를 말해요. 찬미는 제각각의 체계 창시자들에 대한 어떠한 철학자들의 찬미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은큼한 사람인 게, 이 찬미 중에 최고의 찬미가 뭐였냐면 프랑스의 공자라는 찬미야. 우리 사부님은, 스승님은 프랑스의 공자시다. 이거 빼먹고 이 공자란 말 안 하려고. 자. 아주 근면하고 존경할 만한 저술가 마르키 미라보는 세계가 시작된 이래 정치사회를 풍요롭게 만든 다른 발명들과 별개로 원리적으로 정치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 세 가지 위대한 발명이 있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문자의 발명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인성의 법률, 계약, 연대기 발견들을 변질없이 전달하는 힘을 부여한다. 둘째는 화폐의 발명이다. 이것은 문명사회를 하나로 묶는다. 셋째는 다른 두 발명의 결과인 경제표다. 이것은 두 발명들의 대상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두 발명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발견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이익을 거둘 것이다. 스미스는 캔의 자, 명제 여기서 미라보 이야기고, 다르장송은 이제 공자가 다 해놓은 그것을 자연이 하는 그 본성의 역할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공자가 밝혔는데, 그것에다가 끈만 다르면 쓸 수 있게 되는데 끈을 단 사람이 누구냐? 우리 스승인 캔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인용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걸 인용하고 있는데, 찬사 중에서 가장 낮은 의미의 찬사, 그리고 별로 훌륭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 가장 인류 문명의 큰 발명품, 유럽을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만든 것을 베이컨은 뭘로 들었지? 나침판, 화약, 마지막 인쇄술이었죠. 근데 여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그 조금 전에 동시대인 아니야 베이컨이 한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케네를 칭찬하고 있는 거지.